쌤, 그런데 아까 전에 사실은 이 김포하고 서울하고 연결하는 그 서울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장을 한 게 사실은 경기도가 너무 크다고 자기들을 반으로 쪼개겠다. 그러니까 메가시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분도를 하겠다 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질문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무슨 얘기야, 분도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론이 있었는데 한번 김포 위치를 볼까요? 네. 이 김포가 경기 남도로 붙자니 애매하죠, 그렇죠? 인천과 서울에 가로막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접 지역이 아닌 거죠. 근데 김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기 북부에 붙자니 지금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네. 접경 지역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접경 지역은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규제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유, 이럴 바에야, 이렇게 애매할 바에야 서울에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혹시 인천이랑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양상으로는 그렇죠. 강화도, 인천 김포, 이쪽으로 인천. 해가지고. 되게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포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인천이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기 신도시였어요. 네. 서울 집값이 높아졌잖아요. 민심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뭐 했습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밖에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이 지옥철이라고 불려요. 뭐 이렇게 버글버글한 거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통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서는 광역버스를 좀 늘리려는 노력을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광역버스가 서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버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차하거나 노선 신설을 하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또 교통체증이 심한데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럼 서울시에서 또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죠.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 터질 게 터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터질 게 터진 거고, 뭐, 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직접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은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을 합친다든가 아니면은 이 광역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수도권의 문제는 지금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하지만 지방의 문제는요.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든지 이런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되는 논의 이거 자체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서울은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지방의 메가시티 논의는 정말 구축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다. 이 존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가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되면은 이 메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즈가 크면은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시가 서로 특화 발전하면서 연계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거의 최소 기준을 대략적으로 500만 정도로 봅니다. 500만이 넘어가면은 그런 메가시티처럼 효율성을 갖는 그리고 도시 경영을 잘하면요.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예요. 그리고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네.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국제 조사기관에서 2020년에 메가시티 10대 메가시티를 선정한 바가 있어요. 오. 대한민국 서울은 8위에 지금 올라 있죠,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라고 써놨지만 수도권 인구를 저기다가 표시를 했죠. 네. 그래서 8위로 랭크가 된 겁니다. 이미 국제기관에서도 서울은 그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너무나 강한 지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2,500만에 거의 육박하는 어떤 그런 슈퍼 메가시티가 된 거죠. 근데 쌤 쭉 보니까 저 도시들이 있는 국가들이 인구가 1억을 안 넘는 국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인구 대국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1억이 훨씬 넘고 인도는 그러네요. 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 뭐 필리핀도 다 그렇고 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가장 작은데 8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 그만큼 빽빽하다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것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럼 지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이거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서울로 만들어야 합니다. 야, 네. 그 문제다. 이게 저는 우리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사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의 쏠림 현상. 인구 딱 3D.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점점 청년들이 모이는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국 잉글랜드 보시면은 런던권 영국에선 커졌죠. 네. 도쿄권 일본에서도 인구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파리권이 정말 강대예요. 이게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은 선생님 그럼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기반 등 혁신 기업들이 대도시 중에서도 정말 큰 대도시, 수도권, 경제 수위 도시 이쪽으로 자꾸 인구가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겠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들을 묶기 시작을 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대세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퀴즈할 때 설명드렸던 맨체스터 광역연합, 리옹 메트로폴, 간사이 광역연합이 이제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곳 모두 다 무슨 거의 뭐 대도시에 대적할 만큼 거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따로? 그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광역적 사물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의 경우 인구가 약 한 290만 정도, 그러니까 서울 면적 2배 정도입니다. 여기에 10개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협의체는 시장도 뽑을 수가 있어요. 시장을 선출한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장과 군수가 있고 그 위에 또 연합시장이 있는 건지 이 시장의 역할은 또 뭔지 그게 또 다른 건가?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이 광역적으로 협력해서 만드는 시장은 하는 일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광역 기능만. 도로, 철도, 하수도, 방제, 그다음에 경제개발, 그다음에 주택도 광역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택개발. 이런 것들은 조그만 커뮤니티에서 하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기능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이 뭉치면은 이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이 지자체의 목소리가 다 한 파워 레벨로 한 2 정도가 돼요. 네. 그럼 한 20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더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20이 아니라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묵직해.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체가 중앙정부와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맨체스터 광역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최근에 환경 이슈 되게 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 버스 전용 도로를 건설을 한다든가 또 기업 성장 허브를 지원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앙과의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권한을 이양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간사이연합 같은 경우에도 특별 지자체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12개의 지자체가 뭉쳤죠. 8개의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4개의 기초지자체. 한번 조직도를 보실까요? 보시면요. 광역 업무를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사무국을 여러 군데 둬서 좀 형평성 있게 이거 진행을 한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기본적으로 총괄과 조율 기능을 갖게 되는 거겠죠. 업무라든가 그런 내용보다도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효과들이 있었어요. 2025년에 간사이 엑스포를 유치를 했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중앙부처인 문화청이 교토로 이전했어요. 이거 일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간사이 연합에서 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닥터 헬기도 같이 공동으로 운행을 하고요.